현관 신발장 위에 영수증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윤서연은 그 얇은 종이 조각을 꼬박 3초 동안 응시했다. 영수증 모서리는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가 다시 꺼낸 것처럼 접혀 있었다. 그 위에는 별표 강남구라 무르카페 별표라는 상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는 오늘, 금액은 별표 47,000원 별표이었다. 라테 2잔, 그리고 티라미수 하나. 남편 최정호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분명히 별표 회사에서 야근한다 별표라고 말했다. 서연은 영수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현관에 서서 집 안가득 퍼져나오는 매운 신라면 냄새를 맡을 뿐이었다. 그건 신우이 은지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브랜드였다. 거실에서 흘러나온 라면 국물 냄새가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상전 오셨네. 주방에서 시어머니 김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귀에 플라스틱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냉장고 문을 여는 뽁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니? 저녁은 우리끼리 먼저 먹었다. 은지가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냉장고에 있던 떡이랑 스팸 다 넣어서 끓여 먹었어. 너는 알아서 대충 챙겨 먹거라. 서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주변에 하얗게 일어난 거스러미는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이힐을 벗어 신발장 맨 아래 칸에 가지런히 넣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가장 낮고 가장 좁으며 배수구와 가장 가까운 칸. 어머니, 정호 씨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다. 스스로 놀랄 만큼 평온한 톤이었다. 정호. 회사 회식 있다고 기다리지 말라더라. 김말순이 주방에서 고개를 쑥 내밀었다. 입가에는 밥풀 하나가 묻어 있었다. 참, 이번 달 관리비는 언제 내니? 관리실에서 또 독촉 방송 나오던데? 서연의 시선이 다시 영수증에 머물렀다. 라무르. 그녀는 그 카페를 알고 있었다. 3년 전 정호와 데이트할 때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다. 그때 정호는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며 다시는 오지 말자고 했었다. 회사 회식이라더니 별표 47,000원 별표. 라테 2잔에 티라미수 하나. 5년 전 그 맞선 자리, 서연은 그날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 그 후로 이어진 매일매일, 그녀가 무시했던 경고 신호들을 곱씹으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여의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서울의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다. 맞선 장소는 김말순이 직접 고른 꽤나 격식 있어 보이는 한정식 집이었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석 달치 보너스를 덜어 산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태그를 떼기 전 일주일이나 망설였던 옷이었다. 김말순은 그녀보다 더 일찍 와 있었다. 어머, 이쪽이 서연 양인가? 서연은 그 손을 기억했다. 김말순이 손을 잡아왔을 때 피부는 건조했고 마디는 거칠었지만 악력은 엄청났다. 무언가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그 억센 힘. 우리 정호가 워낙 순에 빠져서 말이야. 김말순의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혔다. 회사에서도 맨날 치이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니까? 그래서 좀 야무진 아가씨가 내조를 해줘야 해. 당시 서연은 그저 이 아주머니가 참 소박하다고만 생각했다. 어머니 옆에 앉은 최정호는 말수가 적었다.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보리차만 홀짝거렸다. 가끔 서연을 쳐다볼 때면 시선을 피했는데 마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게 익숙지 않은 사람 같았다. 서연은 그 수줍음이 꽤 귀엽다고 생각했다. 맞선 자리에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남자들보다 이 조용한 남자가 훨씬 안정감 있게 느껴졌다. 서연 양은 무슨 회사 다닌다고 했지? 충무로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무팀. 그럼 돈 계산은 아주 잘하겠네. 김말순이 웃으며 은퇴를 두른 앞니를 드러냈다. 우리 정호는 돈 관리를 전혀 못해. 월급 받으면 고스란히 나한테 가져오거든. 내가 다 모아주고 있지? 서연은 그게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 남자들 중에 돈 관리를 엄마나 아내에게 맡기는 경우가 흔하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서연 양이 관리하면 되겠네. 김말순이 서연의 손등을 툭툭 쳤다. 이 시어미는 우리 아들이 야무진 며느리 얻는 게 소원이야. 서연은 옅게 웃으며 시금치 나무를 집어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김말순이 말한 별표 서연 양이 관리한다. 별표는 말이 별표 서연 양이 돈을 낸다. 별표는 뜻인 줄은? 결혼할 때 서연은 결혼 전 모아둔 전 재산인 별표 7천만 원 별표를 털어넣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월급날이면 절반을 먼저 적금 통장에 넣고 남은 돈으로 아등바등 살았다. 별표 50만 원 별표 넘는 가방 하나 산 적 없었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으며 커피는 회사 탕비실 믹스커피로 해결했다. 별표 7천만 원 별표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정혼의 집에서 보탠 돈은 얼마였을까? 서연이 나중에 계산해보니 예단으로 가져온 명주 이불 2채 값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김말순이 별표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오는 귀한 물건 별표이라며 억지로 떠안긴 것이었다. 서연이 이불 모서리 냄새를 맡아보니 지독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다. 결혼식 당일 김말순은 짙은 자주색 한복을 입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진짜 한 식구다. 패백실 뒤편에서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부모님 이혼 후 엄마와 단둘이 자라며 대가족의 정을 느껴본 적 없던 그녀였다.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일간 다녀왔다. 정호가 회사에 길게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3일 동안 정호는 대부분 잠만 잤고 서연은 호텔 창가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튿날 밤 정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말순이었다. 엄마. 알겠어, 응. 그래, 돌아가서 처리할게. 전화를 끄는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물었다. 아니, 별건 아니고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시다네. 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은지도 같이? 정호가 덧붙였다. 어차피 당신이 산 아파트 방 3개잖아. 충분히 살 수 있어? 별표 당신이 산 아파트 별표. 서연은 입을 열어 그건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고 곧이어 얕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 파도 소리가 철썩거리며 바위를 때렸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왜인지 모르게 으슬으슬 추위가 느껴졌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친 건 결혼 후 고작 17일째 되던 날이었다. 김말순은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현관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서연아, 우리가 집 봐주러 왔다. 그 뒤로 은지가 어깨가 훤히 드러난 원피스를 입고 백화점 쇼핑백 3개를 든 채 들어왔다. 그녀는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채 서연이 스팀 청소기로 막 닦아놓은 마루 위를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다. 언니, 나 이 방 써도 되지? 은지가 안방 옆 남향인 작은 방문을 벌컥 열었다. 햇살이 창가에 가득 들어오는 방이었다. 여기 채광 좋다. 아침에 햇볕 쬐면서 일어나면 딱이겠네. 그 방은 서연이 서재로 꾸미려던 곳이었다. 이미 인터넷으로 하얀색 책장 세트와 인체공학 의자까지 봐둔 상태였다. 은지가 그 방 쓰고 싶다는데 쓰라 해라. 김말순은 벌써 냉장고에 짐을 쑤셔 넣고 있었다. 시골에서 가져온 김치통들이 서연이 사다 놓은 요플레와 달걀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냉장고를 점령했다. 어차피 서연이 너는 낮에 회사 가는데 서재가 무슨 소용이니? 서연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두 여자가 태풍처럼 집을 장악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 자국 4개가 선명하게 남았다. 정호 씨,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액정을 문질러댔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이거 미리 나랑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멍청한 표정뿐이었다. 상의는 무슨. 엄마가 오고 싶다는데 오라고 해야지. 집도 넓은데 같이 살면 좋잖아. 서연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이건 내 집이라고. 내 피 같은 돈 별표 7천만 원 별표이 들어간 집이라고. 우리 결혼한 지 겨우 17일 됐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방에서 김말순이 고개를 내밀며 생글생글 웃었기 때문이다. 서연아, 저녁 뭐 먹고 싶니? 내가 해줄게. 그게 김말순이 밥을 하겠다고 말한 유일한 순간이었다. 18일째부터 밥당번은 온전히 서연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동이 트기도 전 서연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정호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았다. 맨발에 닿는 마룻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멸치 국물을 진하게 우려낸 콩나물국을 좋아했다. 콩나물은 머리가 작고 줄기가 가느다란 놈으로 골라야 했다. 은지는 식빵에 딸기 잼만 발라 먹는데 시판잼은 너무 달다며 질색을 해서 서연이 주말마다 직접 잼을 졸여야 했다. 정호는 아무거나 잘 먹었지만 딱 하나, 밥은 무조건 갓 지은 뜨거운 밥이어야 했다. 밥이 식으면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고 별표 입맛 없다, 별표라고 투덜거렸다. 그래서 서연은 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야 했다. 정호가 일어나기 5분 전에 밥을 푸고 은지가 씻고 나올 때 토스트를 굽고 김말순이 안방문을 열고 나올 때 콩나물국을 식탁에 올려야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는 서연 차지였다. 정호는 별표 다녀올게 별표라는 인사도 없이 제일 먼저 나갔다. 은지는 작은 중소기업 안내 데스크 직원이었지만 복장은 청담동 클럽에 가는 사람처럼 화려했다. 김말순은 거의 외출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었다. 서연은 출근 전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확인해야 했다. 서울의 분리수거 규정은 엄격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유리. 하지만 김말순은 모든 쓰레기를 한 봉투에 쑤셔 넣었다. 서연이 몇 번이나 말했지만 김말순은 아이고 늙어서 그런 거 못 외운다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다. 결국 서연은 음식물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뜯어 맨손으로 분류해야 했다. 어머니, 이번 달 공과금이 지난달보다 별표 15만 원 별표이나 더 나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고지서를 들고 거실에 섰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김말순이 먹고 있는 포도 접시를 비췄다. 김말순은 이쑤시개로 포도를 찍어 먹으며 순풍산 부인과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더 나오면 더 나오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김말순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저희 예산이라는 게 예산. 김말순이 드디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에게 익숙한 그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별표 300, 400, 별표 대기업 과장이라는 애가 고작 공과금 별표 15만 원 별표 가지고 유세를 떨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월급은 별표 380만 원 별표.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별표 320만 원 별표 남짓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매달 별표 157만 원 별표. 관리비 별표 25만 원 별표. 공과금 합치면 별표 15만 원 별표에서 별표 20만 원 별표. 남은 돈으로 내 식구 식비와 생필품을 감당해야 했다. 게다가 은지가 저번 주에 가방 하나 사고 싶다더라. 이 김말순이 툭 던졌다. 너희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라던데 코치? 코치요? 서연이 정정했다. 그래, 그거. 주말에 시간 나면 같이 가서 하나 사줘라. 너희끼리 말도 잘 통하잖아. 나랑 가면 걔가 좋아하겠니? 고지서를 쥔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코치 가방은 비싸요.
보통 별표 100만 원 별표는 넘는데. 너 월급 받잖아. 김말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은지가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회사에서 별표 150만 원 별표 받고 다니는데 뭘 살 수 있겠니? 올케가 돼서 시누이 좀 챙겨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서연은 입을 열어 저는 언니가 아니라 올케예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저도 제 돈 주고 100만 원짜리 가방 사본 적 없어요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월급 받아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은 혹시 몰라 저축하느라 회사 앞 저가 커피도 망설이며 마셔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은지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 연희한테 말했어. 은지는 끝나시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다. 막 잠에서 깬 얼굴이었다. 내가 봐둔 토트백, 검은색인데 별표 120만 원 별표이야. 언니, 그거 좀 주문해줘. 서연은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25의 얼굴. 입가엔 아직 닦지 않은 침 자국이, 속눈썹엔 어젯밤 지우지 않은 마스카라가 엉겨붙어 있었다. 은지야, 그 가방은? 언니, 설마 돈 아까워서 그래. 은지가 말꼬리를 들이며 콧소리를 냈다. 겨우 별표 120만 원 별표인데. 언니 한 달에 수백만 원 벌잖아. 서연의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내 월급 대부분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가. 대출금, 은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집 오빠랑 같이 산 거 아니야? 오빠는 왜 안 갚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말순이 끼어들었다. 정호돈은 내가 따로 모으고 있다니까? 그건 나중에 사업할 미천이야. 건드리면 안 돼. 사업 자금. 서연은 또다시 그 단어를 들었다. 결혼 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정호의 사업 자금, 정호의 미래, 정호의 꿈. 정작 서연이 무슨 사업을 할 거냐고 물으면 정호는 자직 구상 중이야 라며 얼버무리고 게임만 했다. 그럼 대출금은 저 혼자 갚으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정호 마누라니까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김말순이 뻔뻔하게 대꾸했다. 게다가 진명이도 내 거잖아. 당연히 내가 내야지. 서연의 손 안에서 고지서가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어머니 됐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인상 쓰지 마라. 김말순이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다. 은지 가방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우리가 먹어지냐? 돈 달라고 구걸하게. 그러고는 획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다. 은지는 입을 삐죽거리며 책 소리를 내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별표 쾅 별표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서연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밖 햇살은 따사롭게 얼굴을 비추는데 온몸이 덜덜 떨릴 만큼 추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시려왔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반찬 4가지에 국 하나를 끓였다. 된장찌개, 갈치구이, 잡채, 콩나물 무침, 제육볶음. 전부 김말순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메뉴들이었다. 서연은 2시간 동안 주방에 서서 요리했다. 기름 연기에 눈이 따갑고 머리카락엔 온통 음식 냄새가 배었다. 식사하세요. 그녀가 마지막 접시를 식탁에 올렸다. 정호는 이미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김말순은 그 옆에 앉아 젓가락으로 제육볶음을 뒤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서연아, 고기가 너무 질기다. 다음엔 불 좀 약하게 해라. 네, 어머니. 은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여전히 그 끝나시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앉더니 갈치 한 토막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 뱉어낼 듯 인상을 썼다. 언니, 이 생선 상한 거 아니야? 흙냄새 나. 오늘 아침에 시장 가서 사온 건데 내가 손질을 잘못했겠지. 김말순이 말을 잘랐다. 생선은 소금에 절였다가 쌀뜨물에 3번은 헹궈야 비린내가 안 나는데 너는 기본도 모르니?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웅얼거렸다. 다음엔 신경 쓸게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정호는 이미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빈 그릇을 서연 쪽으로 툭 밀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서연은 말없이 일어나 그의 밥그릇에 두 번째 밥을 퍼 담았다. 식탁 위엔 대화가 없었다. 쩝쩝거리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 그리고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쳐박고 밥을 쑤셔 넣었다. 아침에 물을 적게 잡았는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울리던 알람 소리, 뻑뻑한 눈을 비비며 쌀을 씻던 기억, 드르렁 코를 골며 돌아눕던 정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았다. 밥을 삼킬 때마다 가시가 조금씩 더 깊이 박히는 기분이었다. 참, 서연아, 김말순이 불쑥 입을 열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은지 선보는 날이다. 상대방 집안이 꽤 괜찮아.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크게 한다더라. 김말순이 젓가락으로 밥을 휘저었다. 너도 정우랑 같이 나가서 자리 좀 채워줘라. 어디로요? 신사동에 괜찮은 한우 고깃집이 있다길래 거기로 잡았다. 김말순이 서연을 힐끔 쳐다봤다. 너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와. 우리 집 망신 시키지 말고. 서연이 숟가락을 꽉 쥐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엔 회사 일이. 무슨 일이 은지 일륜지 대사보다 중요해. 김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연차 하루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니? 올케라는 게 시누이 앞길 좀 터주지는 못할 망정.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 그렇게 알고 있어. 김말순이 국을 후루룩 마셨다. 아, 그리고 밥값은 너희가 계산해라. 은지가 돈이 어디 있니? 상대방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내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호는 옆에서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그날 한우값으로 서연은 별표 68만원 별표를 긁었다. 맞선 남자는 얼굴이 호빵처럼 둥글었고 은지를 보며 실실 웃을 때마다 눈이 시로라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제일 비싼 꽃등심을 시켜 굽으면서 자기 미용실이 벌써 5호점까지 냈고 내년엔 3개를 더 낼 거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김말순은 그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려 연신 남자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식어 빠진 고기를 한 점도 집어먹지 못했다. 옆에 앉은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낄낄대며 슈폼 영상을 보고 있었다. 서연아, 왜 안 먹니? 김말순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진짜 한우야. 너 평소엔 비싸서 못 사 먹잖아? 많이 먹어.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생각이 없네요. 생각이 없어. 김말순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 회사에서 돈 만진다며 밥 먹는 것까지 그렇게 째째하게 굴래? 손님 보기 민망하게. 손님인 맞선 남자가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스치는 경멸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니에요. 언니가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은지가 웃으며 수습하더니 남자에게 몸을 기울였다. 우리 언니가 진짜 착해요. 매달 저한테 화장품도 사다 준다니까요. 서연은 식탁보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별표 매달 화장품을 사다 준다니 이 별표. 그랬다. 은지의 화장품은 전부 서연의 화장대에서 빌려간 것들이었다. 별표 SK2 별표 피테라 에센스, 설화수 자음 생크림, 랑콤 마스카라. 서연이 점심값 아껴가며 사서 3개월씩 아껴 쓰는 것들이었다. 은지는 그걸 가져간 뒤 한 번도 돌려준 적 없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다. 계산하자 김말순이 마지막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배를 두드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다. 별표 68만원 별표. 카드를 내밀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서연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건 그녀의 보름치 식비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언제부터 불면증이 시작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정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으면 가슴속에 시커먼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물을 잔뜩 머금은 소미불처럼 무겁고 축축한 것이 가슴을 짓눌렀다. 악몽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수조 앞에 서 있었다.
수조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수조에 돈을 쏟아부었다. 한 장, 두 장, 뭉치채로. 하지만 수조는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김말순이 옆에서 비웃고 은지가 깔깔거리고 정호는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러면 도둑처럼 살금살금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불빛 뒤에도 나처럼 잠 못 드는 여자가 있을까?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29,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나이였다. 그 피로는 뼛속에서 배어나오는 심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정체불명의 것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금방이라도 별표 탁 별표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은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회사에서 매년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이었다.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매년 결과는 비슷했다. 위험 조금, 스트레스성, 거북목 초기, 사무직병. 그녀는 결과지에 찍힌 노란색 주의 마크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걸 책상 서랍에 처박아 두고 다시 일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다.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가 금태 안경 너머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윤서연님. 네. 앉으세요. 의사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차트를 넘겼다. 대부분 수치는 정상인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 문제라는 단어가 단두대의 칼날처럼 서연의 목을 겨누었다. 난소의 종양이 보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별표잉 별표 하는 이명이 들렸다. 종양이요. 크기는 약 별표 3.2cm 별표입니다. 양성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밀 검사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너무 걱정 마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예후는 좋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사의 말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다. 별표 수술 별표이라는 두 글자가 뇌리를 강타했다. 머릿속으로 기차가 폭주하는 것 같았다. 혹시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어떻게 그 질문이 먼저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다. 건강보험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본인 부담금은 대략 별표 200에서 300만 원 별표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안내문 뭉치를 건넸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서연은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다. 손톱이 종이를 파고들어 하얀 자국을 남겼다. 별표 200에서 300만 원 이 별표. 통장 잔고가 얼마더라? 지난달 대출금 갚고 관리비 내고 은지 가방 사주고 지금 그녀의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별표 40만 원 별표 남짓이었다. 병원 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10월의 서울 밤 공기는 차가웠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따가웠다. 서연은 병원 앞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갈 곳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집으로 가야 하나? 매달 별표 157만 원 별표씩 갚아야 하는 그 집으로? 시어머니가 거실을 차지하고 시누이가 안방을 넘보고 남편이 그녀의 인내심을 갉아먹는 그 집으로? 그녀는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꽃 한 다발을 샀다. 비싼 꽃은 아니었다. 편의점 앞에 놓인 투명 비닐에 쌓인 별표 5,000원 별표짜리 카네이션 한 다발이었다. 아픈 자신에게 주는 선물, 아니 위로였다. 온기가 필요했다.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거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볼륨이 낮춰져 있었다. 서연은 슬리퍼를 신고 꽃다발을 가슴에 품은 채
거실로 들어갔다. 김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다. 은지는 옆에서 입을 대빨 내밀고 있었다. 정호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퇴근 전인 모양이었다. 어머니, 너 오늘 어디 갔었니? 김말순이 말을 잘랐다. 회사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들어와? 서연은 꽃다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건강검진 결과 들으러요? 건강검진, 김말순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결과?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제 난소에 종양이 있대요. 수술해야 한대요. 말을 뱉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엇을 기대한 걸까? 따뜻한 포옹. 괜찮다. 우리가 있잖아 라는 위로? 아니면 따뜻한 물 한 잔. 김말순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훑어보았다. 1초, 2초. 김말순이 고개를 들고 첫 마디를 뱉었다. 수술비 얼마라니? 서연은 얼어붙었다. 네. 수술비 얼마 드냐고 김말순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오늘 콩나물 값을 묻는 말투였다. 보험 되니? 내 돈으로 얼마나 내야 해? 서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대략 별표 2, 300만 원 별표 정도? 그렇게나 비싸? 김말순의 미간이 더 깊게 파였다. 우리 집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니? 정호 사업 자금 모으느라 빠듯하고 은지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서연의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 제 수술비예요. 사람 목숨이 달린? 누가 죽는데. 호들갑 떨지 마라. 이 김말순이 벌떡 일어나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 그 혹 떼어내면 애는 가질 수 있는 거냐? 서연은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 경과를 봐야 한다니? 나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김말순의 언성이 높아졌다. 최 씨 집안에 시집 온 지 5년이 다 되도록 애 소식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혹덩어리 달고 와? 내가 너한테 손주 하나 바랐는데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제가 아픈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몸 관리 내가 못했지 누가 했니? 김말순이 허리에 손을 얹었다. 평소에 몸 좀 챙기지. 맨날 야근이다 뭐다 쏘다니더니 꼴 좋다. 이제 와서 무섭니? 서연의 손에서 카네이션 포장지가 별표 바스락 별표 소리를 냈다. 옆에 있던 은지가 거들었다. 언니, 그거 심각한 거야? 전염되는 건 아니지? 종양은 안 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럼 다행이네. 은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깜짝 놀랐잖아. 나 또 방 빼야 하는 줄 알고. 서연은 두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걱정도 슬픔도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김말순은 돈 계산을 하고 있었고 은지는 전염병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 아무도 아프냐고, 무섭지 않냐고, 혼자 병원 다녀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어머니, 서연이 입을 열었다. 왜? 정호 씨는 어디 갔나요? 정호. 오늘 회사 회식이라서 늦는단다. 회사 회식.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호 씨는 제가 검진받은 거 아나요?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말 안 했어?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말하지 않았다. 정호는 서연의 건강검진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매년 결과표를 가져가도 그래 하고 휴대전화만 봤으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묻지 않았으니까.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다. 남편이란 원래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몸속에 폭탄 같은 게 자라고 있었다.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큰돈이 필요했고 보호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회사 회식 중이었다. 서연은 카네이션 꽃다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꽃잎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서연이 김말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 아파서 몸조리 좀 해야겠어요.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김말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너무 빨라서 놓칠 뻔했다. 친정. 네, 친정 가서 요양 좀 하려고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 집안일도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서요. 김말순은 3초간 침묵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별표 안도감 별표이었다. 그러든가 김말순이 말했다. 가서 푹 쉬다 와라.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골골대기만 할 텐데.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김말순이 덧붙였다. 내 화장품이랑 옷들 놔두고 갈 수 있는 건 두고 가라. 은지가 쓴다더라. 괜히 짐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말고. 서연의 호흡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정호를 기다리지 않았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 짐을 쌌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좋아하는 책 몇 권,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서. 캐리어를 현관 앞에 두고 침실로 돌아와 침대 모서리에 앉아 기다렸다. 밤이 깊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을 찔렀다. 11시, 정호는 오지 않았다. 12시, 정호는 오지 않았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별표 띠리릭 별표. 발소리, 그리고 훅 끼쳐오는 술 냄새. 소주와 삼겹살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낯선 향기. 달콤하고 톡 쏘는 향수 냄새.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정호가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끈을 풀고 있었다. 셔츠 기든 풀어 헤쳐져 있었고 흰색 티셔츠 목덜미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분홍색 자국이 묻어 있었다. 립스틱 자국. 서연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다. 정호 씨.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풀려 있었다. 앉았어? 서연은 대답 대신 말했다. 나 오늘 검진 결과 들었어. 정호의 손이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신발끈을 풀기 시작했다. 난소에 종양이 있대. 수술해야 한대. 서연은 기다렸다. 그가 고개를 들기를 많이 아파 라고 묻기를 걱정 마라고 해주기를 안아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호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그녀를 지나쳐 안방으로 향했다. 피곤해. 내일 얘기해. 나 졸려 죽겠다. 서연은 멀어지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셔츠 등판에 구겨진 자국이 보였다. 누군가 꽉 껴안았던 흔적이었다. 정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정호는 들었다.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왜 또? 오늘 진짜 회사 회식이었어? 침묵. 1초, 2초, 3초. 당연하지. 정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서연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저 립스틱 자국은 뭐냐고, 저 향수 냄새는 어디서 묻혀온 거냐고, 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걱정 한마디 없냐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자. 정호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서연은 어두운 복도에 홀로 서서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옷 벗는 소리, 침대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남편은 잠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문 밖에 혼자 남겨졌다.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을 마주한 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습관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토스트를 굽고 밥을 퍼서 식탁에 올렸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다. 7시에 일어난 김말수는 차려진 밥상을 보고 오늘은 웬일로 일찍 했네라며 비아냥거렸다. 8시에 일어난 은지는 토스트가 너무 딱딱하다며 투덜거렸다. 8시 반에 일어난 정호는 말없이 밥을 먹고 열쇠를 챙겨 나갔다. 서연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고
어젯밤 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서연은 주방에 서서 그들이 먹고 떠나고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록을 검색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둔 변호사 번호였다. 이혼 전문, 평점 5.0, 수임료는 비싸지만 확실하다는 사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이혼 상담 좀 하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계약금부터 대출금까지 전부 제가 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창밖 서울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답변은 명쾌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단독 명의라고요?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상환까지 전부 본인 계좌에서 나갔고요. 네, 이체 내역 다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윤 선생님, 이건 아주 쉬운 케이스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재산 분할할 때 이 아파트는 100% 선생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남편분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럼 시댁 식구들은요? 지금 제 집에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분들은 거주 권한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퇴거 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안 나가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요. 강제 집행. 서연은 속으로 그 네 글자를 되뇌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실 한번 나오셔서 위임계약서 쓰시고 바로 시작하죠.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달력을 보았다. 오늘은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은 정호와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날 이혼 서류를 던지기로 했다. 준비는 생각보다 고됐다. 서연은 3일 밤낮을 세워 지난 5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을 뒤졌다. 엑셀 화면 위로 숫자들이 깨알같이 박혀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매월 별표 157만원 별표 5년 합계 별표 9,420만원 별표 공과금, 매월 평균 별표 18만원 별표 5년 합계 약 별표 1천만원 별표 관리비, 매월 별표 25만원 별표 5년 합계 별표 1,500만원 별표 은지 명품 가방, 별표 120만원 별표 은지 맞선 식대, 별표 68만원 별표 김말순 무릎 관절 수술비, 별표 680만원 별표 작년에 아프다고 난리를 쳐서 서연이 해드렸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자잘한 지출들. 은지가 훔쳐간 화장품값, 시어머니 용돈, 정우가 타간 주유비.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눈가를 훔쳤다. 지난 5년 동안 이 밑 빠진 독에 얼마나 쏟아부은 걸까? 계산이 안 될 정도였다. 확실한 건 결혼 전 모았던 별표 7천만원 별표는 온데간데 없고 통장엔 별표 50만원 별표도 안 남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피같은 돈으로 산 집에 고마움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 셋이 기생하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증거 자료를 출력해 서류 봉투에 넣고 가방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은지의 속옷을 손빨래하고 김말순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모두가 잠든 새벽,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보며 소리 없이 카운트다운을 할 뿐이었다. 3일, 2일, 1일. 결혼기념일 당일, 서연은 처음으로 늦잠을 잤다. 침대에 누워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들었다. 김말순이 얘가 왜 안 일어나, 밥 안 해, 라고 짜증내는 소리, 은지가 내 토스트 어딨어, 라고 꾀꾀거리는 소리, 정호가 대충 먹어라고 투덜거리는 소리. 오전 9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5년 전 첫 맞선 때 입었던 그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옷은 좀 낡았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거실로 나가니 정호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정호 씨. 정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할 말 있어? 뭔데? 서연은 이혼 소송 소장과 협의혼 신청서가 든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정호의 휴대전화 바로 옆이었다. 이혼해. 정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더니 봉투를 보고 다시 서연을 보았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서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 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정호는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기묘했다. 충격이나 분노라기보다는 별표 황당한 별표에 가까웠다. 마치 시험 문제에 배운 적 없는 문제가 나와서 당황한 학생 같은 표정.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서연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서류에 다 써놨어. 재산 분할.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줘도 된대. 난 딱 하나만 원해. 이 아파트, 내 결혼 전 특유재산이라는 거 인정하고 몸만 나가. 정호가 입을 딱 벌렸다. 집이 내 거라고. 그래. 서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쏘아보았다. 계약금 내가 냈고, 대출금 내가 갚았고, 명의도 내 거야.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다 뽑아놨어. 싫으면 법정가 판사님 앞에서 따져보자고. 정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서류를 쳐다봤다. 서연은 기다렸다.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미쳤냐라고 길길이 날뛰기를 기다렸다. 아니면 대화로 풀자라고 비굴하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호는 서류를 다 읽더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묘했다. 그것은 충격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간 듯한 별표 홀가분한 별표에 가까웠다. 그래, 그가 말했다.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뭐라고? 그래, 알겠다고. 정호는 서류를 탁자에 툭 던져놓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집, 너 가져. 어차피 그 낡아빠진 아파트, 나도 별로 탐 안 나니까. 서연은 정호의 얼굴을 꼬박 5초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에게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은 휴대전화 속 게임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질리면 삭제해버리면 그만인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 조각 같은 것. 그럼 서명해. 서연이 펜을 내밀었다. 정호는 펜을 받아들고 협의혼 신청서에 휘갈겨 서명했다. 평소 택배 송장에 사인할 때와 똑같은 성의 없고 날려 쓴 글씨체였다. 됐지. 그가 펜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출근한다. 그는 차 열쇠를 챙기고 구두를 신고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별표 철커덕 별표.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남편의 서명이 박힌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후회되어서도 아니었다. 자신을 타인보다 못하게 여기는 남자에게 인생의 가장 빛나는 5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3일 뒤 서연과 정호는 가정법원에서 만나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를 마쳤다. 담당 공무원이 숙려기간이나 재고의 여부를 물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빠르게 도장을 찍었다. 구청 문을 나설 때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우산을 펴든 채 빗속을 뚫고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는 정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잿빛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쫓아가지 않았다. 그저 구청 처마 밑에 서서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별표 후두둑 별표 그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그녀는 시어머니 김말순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정호 씨와 이혼 수속 마쳤습니다. 아파트는 제 결혼 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고
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주 내로 어머니와 은지 씨 모두 퇴거해 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별표 별표 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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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표. 부재중 전화 1통, 2통, 5통, 10통. 김말순의 음성 메시지가 폭격처럼 쏟아졌지만 서연은 단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해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아니,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온전히 별표 별표 그녀의 소유물 별표 별표인 부동산이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김말순이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미간은 깊게 패였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빛이었다. 분노라기보다는 별표 별표 공포 별표 별표에 가까웠다. 윤서연, 너 이리 와서 말 좀 똑바로 해봐. 김말순의 목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서연은 말없이 슬리퍼를 갈아 신고 그녀를 스쳐 지나 거실로 향했다. 제가 보낸 문자 보셨죠? 봤냐고. 지금 나더러 그걸 보라고 보낸 거냐? 김말순이 쫓아와 서연의 팔뚝을 억세게 움켜쥐었다. 내가 이혼하자면 이혼하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릴 쫓아내. 서연은 자신의 팔을 파고드는 김말순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이 살을 뚫을 기세였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못 놓는다. 김말순의 고함이 더 커졌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들어와서 내 아들 집을 가로채. 가로채다니요. 서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어머니, 저희 집에 시집 온 지 5년 됐어요. 그 5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심지어 어머니랑 은지 씨 속옷 사는 돈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이제 남남됐으니 이 집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김말순이 눈을 부라렸다. 이건 내 아들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이야. 너희 결혼할 때 정호 씨 10원 한 장 안 보탰잖아요. 서연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 저한테 모든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은행 거래 기록 다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보여드릴까요? 김말순의 소나귀 힘이 스르르 풀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머릿속으로 무언가 계산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다. 방금까지 사람을 잡아먹을 듯하던 얼굴이 허물어지더니 눈가에 억지 눈물방울이 맺혔다. 서연아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좀 모질게 굴었던 거 다 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렴. 우리 은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강남 아파트 산다고 소문 다 내놨는데 이렇게 쫓겨나면 걔 혼사 길 막히는 거 아니니? 서연은 김말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지난 5년 동안 지겹도록 봐온 얼굴이었다. 반찬이 짜다고 타박하고 남편 기 못 살려준다고 혀를 차고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그 얼굴.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며 삿대질하고 암에 걸렸다니 친정에나 가 있으라며 돈 걱정부터 하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은지의 혼사기를 걱정하며 읍소하고 있었다. 은지 씨 혼사길이 저랑 무슨 상관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작고 건조했다. 어머니 잊으셨나 본데 저더러 내 못 낳는 불량품이라고 했을 때 저를 가족 취급 안 한 건 어머니셨어요. 김말순의 눈물이 쏙 들어갔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다. 서연은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문짝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문밖에서는 김말순이 문을 두드리며 퍼붓는 저주와 욕설이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내용은 점점 더 저급해졌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주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김말수는 나갈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서연이 쓰는 안방 문고리를 바꿔버렸다. 이유는 기가 찼다. 내 아들 집객방인데 내가 왜 쓰냐는 것이었다. 서연은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은지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그래. 주말에 신사동 그 카페 가자 뭐. 이사. 아니, 나 이사 안 갔어. 여전히 강남 살지. 호호. 서연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주먹을 쥐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이 아파트 세대주 확인 좀 하려고요. 관리소장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서연을 흘끔 보더니 물었다. 본인이십니까? 네. 서연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제 명의입니다. 소장이 동호수를 입력하고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윤서연님 단독 명의입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이 주소지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전입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소장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현재 이 세대에는 윤서연님 한 분만 전입되어 있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서연은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퇴거를 거부하고 심지어 제 방 열쇠까지 바꿔서 출입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프로다웠다. 법적으로 그들은 무단 점거자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 로펌 명의로 별표 내용 증명 별표 발송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바로 별표 명도 소송 별표 진행하고 강제 집행 들어가시죠. 강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 걸고 집행관 배정받기까지 빠르면 3주면 됩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윤 선생님,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이라면? 아파트 단지에 헛소문을 내거나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인신공격을 할 수도 있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약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는 무조건 남기세요. 녹음, 동영상, 사진, 뭐든 좋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끄는 서연은 아파트 단지 화단 앞에 서서 23층을 올려다보았다. 오른쪽에서 5번째 창문. 그녀의 집. 아니, 그녀의 자산. 그곳에 그녀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난 기생충 셋이 살고 있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용 증명은 수요일에 도착했다. 목요일 오후 퇴근길에 서연은 아파트 정문에서 김말순과 마주쳤다. 아니, 매복에 걸렸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김말순은 짙은 남색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비련의 여주인공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서연이 보이자마자 그녀는 달려들었다. 퇴근하는 주민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다. 아이고, 서연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김말순의 통곡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쳐다보았다. 내 불쌍한 아들.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렸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우리가 널 친딸처럼 아꼈는데 시어미랑 시누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김말순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철저히 계산된 악어의 눈물. 어느 타이밍에 쓰러져야 동정표를 가장 많이 얻을지 계산하고 있는 게 빤히 보였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김말순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차가운 보도블록을 때렸다. 윤서연. 거기 앉서 김말순이 쫓아와 서연의 가방끈을 낚아챘다. 오늘 끝장을 보자. 내가 사람이라면 해명을 해보란 말이야. 서연은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표정은 건조했고 눈동자는 서늘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김말순을 응시했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못 놓는다. 김말순이 악을 썼다. 내가 오늘 안 놓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음장처럼 명료했다. 공공장소에서 이러시면 별표 협박죄 별표에 별표 명예훼손 별표까지 추가되는 거 아시죠? 김말순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설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겠어 하는 의심과 이 독한 년이라면 진짜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교차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다이얼 화면을 띄웠다. 엄지손가락이 별표 112 별표 위에서 멈췄다. 김말순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다시 넣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김말순의 악다구니가 계속 들려왔다. 저 독한 년, 천벌받을 년, 저주가 쏟아졌지만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2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 다음 주 김말순은 전략을 바꿨다. 더 이상 정문에서 매복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 테러를 시작했다. 하루에 99통. 서연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어댔다. 진동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치 화난 말벌 한 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기분이었다. 차단 목록에 넣었지만 다른 번호로 공중전화로 계속 걸려왔다. 서연은 음성 메시지 몇 개를 무심코 재생했다. 첫 번째. 윤서연. 당장 전화 안 받아. 너 두고 보자. 두 번째. 내용증명 쪼가리 보내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대법원 할아버지가 와도 난 못 나간다. 세 번째. 얘야, 이번 달 대출금 왜 안 빠져나가니?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잖아. 너 일부러 내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작정했냐? 세 번째 메시지를 듣던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대출금 통장은 서연의 명의였고 돈도 서연의 월급에서 나갔다. 그런데 김말순은 서연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답신하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주택담보대출 자동 이체를 해지했다. 그리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강남구 XX동 아파트 담보대출 건인데요. 현재 해당 물건지가 제 동의 없는 제3자에 의해 불법 점유 중이라서요. 채무상환 유예 신청하고 내부 조사 요청하려고 합니다. 네, 고객님. 관련 증빙 서류 제출해 주시면 서연은 상담원이 안내해준 대로 등기부등본, 이혼 확정증명서, 그리고 김말순이 보낸 협박성 음성 파일들을 업로드했다. 모든 처리를 마친 후 그녀는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먼저 거는 전화였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김말순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고막이 터질 듯한 고함이 들려왔다. 야, 너 드디어 전화 받네? 당장 돈 안 붙여? 너 빚 갚는 거 좋아하잖아. 어머니, 그 집 제 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나뭇잎이 떨어지듯 가벼웠다. 하지만 그 가벼운 한마디가 김말순의 귓가엔 천둥보다 크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가 3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 제 집이라고요? 서연은 또박또박 말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소유자 윤서연, 딱 3글자만 적혀 있을 겁니다. 계약금, 대출금 다 제가 냈고요. 이제 남남인데 어머니가 거기 사실 법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친 소리.
이건 내 아들 집이야. 결혼할 때 정호 씨가 혼수라고 해온 건 곰팡이 핀 이불 2채가 다였죠. 서연이 말을 잘랐다. 딱 일주일 드립니다. 그 안에 짐 빼세요. 일주일 뒤에도 계시면 법원 집행관 대동해서 별표 강제 집행 별표 들어갑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때 되면 법원 사람들이 와서 가구에 빨간 딱지 붙이고 짐 다 끌어낼 텐데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 되고 싶으세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소문 따르잖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서연은 5초를 센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김말순의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멀리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붉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 언제부터였을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창틀에 톡 떨어졌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말라붙을 때까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뒤 김말순은 여전히 짐을 빼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서연은 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별표 부동산 인도 명령 별표를 신청했다. 법원의 일처리는 생각보다 빨랐다. 3일 뒤 법원 집행관들이 송달을 위해 아파트를 찾았다. 일요일 오후였다. 날씨가 좋아 아파트 화단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서연은 단지 앞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백스통 앞에 멈췄다. 제복을 입은 집행관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23층에서 김말순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방음 창문을 뚫고 콘크리트 벽을 넘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메아리 쳤다. 산책하던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위를 쳐다보았다.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23층 최 씨네 아니에요. 맞네, 그 아들이 효자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그 할머니. 며느리가 이혼하고 집 내놓으라니까 버티다가 쫓겨나는 거래. 세상에, 며느리 집이었어. 아들이 해준 집이라더니? 거짓말이었나 봐. 법원에서 저렇게 나올 정도면.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23층 창문을 찔러댔다. 서연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았다. 얼음이 녹아 밍밍했지만 묘하게 고소했다. 법원 송달 후 김말순은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서연은 가지 않았다. 나중에 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끝까지 우기시더군요.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가 집 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내 아들 몫이다. 이러면서요. 판사님은 뭘 하시던가요? 판사님이 서연 씨가 제출한 증거들 등기부등본, 대출 약정서, 이체 내역질 드림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뒀을 줄은 몰랐던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무팀 과장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증거는 감정보다 강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결과는요. 퇴거 명령 떨어졌습니다. 7일 이내에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별말씀을요. 아, 그리고 서연 씨 변호사가 덧붙였다. 강제 집행 날에는 현장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파손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달력을 보았다. 7일 뒤 화요일. 그녀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강제 집행 당일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렸다. 서연은 검은 우산을 쓰고 아파트 화단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다. 법원 집행관 5명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23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김말순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과 애원, 그리고 저주가 뒤섞인 기괴한 소음이었다. 15분 뒤 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옷가지, 신발, 이불,
잡동사니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 로비 밖으로 옮겨졌다. 은지가 먼저 뛰쳐나왔다.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그녀는 쌓여가는 짐더미로 달려들었다. 안 돼. 그거 내 가방이야.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손대지 마. 그녀는 집행관이 들고 나오는 명품 가방 상자를 뺏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다. 비키세요. 공무 집행 중입니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다. 마지막으로 김말순이 끌려 나왔다. 그녀는 짐더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서연은 그녀가 저렇게 늙어 보인다는 걸 처음 알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김말순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쓴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 처참한 광경을 구경했다. 저 할머니 맞네?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거짓말하고 며느리 등골 빼먹더니 천벌 받은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김말순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별표 수치심 별표 뿐이었다. 평생을 아들 잘 키운 엄마로 포장하며 쌓아올린 허영의 탑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서연은 군중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산 위로 빗방울이 별표 타닥 별표 떨어졌다. 마음이 차분했다. 통쾌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뿐. 그때 낯익은 실루엣이 빗속을 뚫고 나타났다. 최정호였다. 진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접이식 우산을 든 채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짐더미 위에 주저앉은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다. 발을 구르는 여동생에게도 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서연아.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며칠 못 잔 사람처럼 눈밑이 퀭했다. 정호 씨의 서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무슨 용건이죠? 정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빗물이 그의 앞머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엄마 갈 데도 없는데. 봐달라고. 서연이 말을 끊었다. 내가 암 걸렸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술 처먹고 들어온 거? 아니면 내 엄마가 5년 동안 날 식모 취급할 때 방관한 거? 뭘 봐달라는 건데? 정호의 입이 턱 막혔다. 서연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전남편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이 남자가 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비를 피할 처마조차 되지 못하는 썩은 지푸라기였다. 최정호 씨, 서연이 말했다. 우리 이혼했어. 우린 이제 완벽한 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몸을 돌려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다. 별표 또각 별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잃은 김말순과 은지는 결국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다.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복도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방은 두 팔을 뻗으면 벽에 닿을 만큼 좁았다. 2층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그곳에 세 식구가 구겨져 들어갔다. 은지는 매일 밤 서연을 욕했다. 배은망덕한 년, 여우 같은 년. 휴대전화 앨범 속에 남아있는 이제는 압류당해 사라진 명품 가방 사진을 보며 울분을 토했다. 김말순은 말이 없어졌다. 하루 종일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켜 서울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지만 그 숫자는 이제 그녀가 닿을 수 없는 별나라 이야기였다. 정호는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숨이 막혔다. 그는 고시원 휴게실 구석에 처박혀 휴대전화 게임만 했다. 레벨업을 해도 즐겁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리셋 버튼 없는 망한 게임이 되어버렸다. 3개월 뒤 정호는 회사 탕비실에서 대학 동기를 만났다. 동기가 은밀하게 다가와 속삭였다. 얘야, 정호야.
너 소식 들었냐? 내 전처 말이야. 요즘 연애한다더라. 정호의 심장이 덜컥했다. 연애. 상대가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이래. 유학파의 인물도 훤하다던데 동기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참, 내 전처 종양 수술했다며? 그거 완치됐대. 아주 건강해 보여서 딴 사람 같더라. 정호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구겼다. 뜨거운 커피가 손에 흘렀지만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서연이 아프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립스틱 자국을 들킬까 봐 도망치듯 잠들었다. 서연이 죽을 병에 걸렸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살았다. 살아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인생을 시작했다. 정호는 그날 퇴근길에 서연의 회사 근처를 서성거렸다. 저녁 6시, 빌딩 숲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서연을. 머리는 어깨까지 길렀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다. 그녀의 옆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젠틀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가 무슨 말을 하자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정호가 연애 시절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짜 미소였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정호는 편의점 앞주구려 앉아 담배를 꺼냈다. 라이터를 켜는데 손이 떨려 불이 잘 붙지 않았다. 담배 연기가 매캐하게 목을 찔렀다. 그는 연기 속에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버린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반년 후, 김말수는 수소문 끝에 서연의 친정집을 찾아갔다. 눈이 내린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그녀는 사과 한 상자를 들고 대문 앞에서 덜덜 떨며 벨을 눌렀다. 인터폰 화면에 서연의 엄마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세요? 사돈어른, 김말순이 울먹였다. 저 정호 애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사돈, 서연 엄마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다. 누가 댁내 사돈입니까? 우린 그런 사돈 둔 적 없는데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별표 뚝 별표. 인터폰이 끊겼다. 김말수는 닫힌 대문 앞에 서서 사과 상자를 끌어안았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발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1년 뒤 서연은 재혼했다. 장소는 제주도였다. 보석처럼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야외 결혼식장이었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한 채 서 있었다. 신랑 김준호는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였다. 서연의 종양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였다. 수술 후 회진을 돌며 시작된 인연이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는 서연이 밥을 못 먹으면 죽을 쑤어다 주었고 잠을 못 자면 손을 잡아주었다. 서연이 딸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녀가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긴다는 걸 사랑스러워하는 남자였다. 결혼식 직전 서연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서연아, 오늘 결혼한다며 행복해라. 미안했다. 발신인은 최정호였다. 서연은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준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준호는 문자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지워줄까? 응. 준호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가자, 여보. 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별표 여보의 별표.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처음 알았다. 그녀는 준호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의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따스한 햇살, 부드러운 바닷바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 서연은 웃었다. 그녀의 뒤로 최정호라는 이름과 지옥 같았던 지난 5년이 파도에 씻겨 멀어져 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과거였다. 신혼여행은 제주도에서 보름 동안 이어졌다. 3일이 아니었다. 15일이었다. 준호는 병원에 2주 휴가를 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서연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그의 미소였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갈까? 그는 정오처럼 피곤해, 잘래라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3시 반, 두 사람은 성산일출봉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준호가 미리 차 안을 데워놓아 따뜻했다. 정상에 오르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담요로 서연을 감싸고 뒤에서 안아주었다. 안 추워. 응, 따뜻해.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너무 벅차서였다. 지난 5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었다. 평생 그렇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며 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걸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진짜 태양이 그녀의 인생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 씨. 응. 고마워. 뭐가? 사랑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알려줘서. 준호가 서연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바보. 이제 시작인데 뭘.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났다. 비릿하지만 싱그러운 살아있는 냄새였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마포구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강남 아파트는 전세를 줬다.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 이사 첫날, 아직 가구가 들어오지 않은 텅 빈 거실에서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다. 이사엔 짜장면이라지만 오늘은 치맥이 당겼다. 택배 상자를 식탁 삼아 마주 앉은 두 사람. 여보, 우리 잘 살자. 예준호가 맥주 캔을 들어 올렸다. 응, 잘 살자. 서연도 캔을 부딪혔다. 별표 별표 챙 별표 별표. 경쾌한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채웠다. 한 달 뒤, 서연은 정기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 깨끗합니다. 담당 교수가 차트를 보며 웃었다. 재발 소견 전혀 없고요. 완치 판정 내려도 되겠네요. 서연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 끝에 서 있는 준호를 향해 걸어갔다. 어때? 준호가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완치래. 서연이 활짝 웃었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소독약 냄새와 그만의 따뜻한 채취가 섞여났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등을 토닥였다. 1년 전 암 선고를 받고 혼자 울었던 그 병원 복도.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에 가자, 여보.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다.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다.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